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행복론 두 번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근대 공리주의와 근대 의무론 사상가인 칸트, 이렇게 두 개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서양의 행복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로 가볼 텐데요. 위에 교과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서양에서는 서양 윤리 사상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양 사상의 시작은 그리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두 명의 사상가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로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으로 유명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에다가 체크해 놓을까요? 그리고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답니다. 이 이성에다가도 체크해 볼까요? 뭔가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 부교재 내용을 보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이 조금 분량이 적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기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할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필기할 자료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의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뭘 적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품성적 덕 또한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덕이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성적 덕 안에 있는 실천적 지혜라는 것, 이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중용입니다. 여러분들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1과 10, 이 두 숫자의 중간 5.5,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란 것은 과도한 것과 부족함 사이의 어느 적절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과 욕구,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이 존재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행위의 중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건물에서 뛰어내려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모 또는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하나가,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이 맞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신고하실 건가요? 못 본 채 그냥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비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칠판에 선생님이 적은 걸 보시면 하나는 좀 과해 보이고 하나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칠판에 단어가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모와 만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비겁해서도 안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중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모든 행위와 감정에 중용이 존재할까요? 새로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함과 부족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훔치자. 아니야, 많이 훔치면 안 되니까 적게 훔치자. 그럼 이거는 중용이 필요하겠구나. 뭘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절도와 도둑질이죠.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도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중용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필기 자료로 돌아오셔서 그렇다면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필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집어넣은 단어 2개는요. 중용의 여러 가지 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2가지 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용기와 절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이 2가지 덕 중에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지성적 덕입니다. 이 지성적 덕에서 이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습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러한 탁월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선생님이 원전을 읽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한 자료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말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려보면 된다는 거. 자, 읽어드릴게요. 덕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는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품성적 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할게요. 정말 마지막. 지금 화면에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지식은 덕이고 덕은 곧 행복이며 행복은 선하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식을 가진 자는 덕 있는 자고 덕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선한 인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자네요?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될 때, 이거를 조금만 말을 바꿔보면 선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행복을 현실 속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라는 이 두 가지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행복은 현실 세계 속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어떤 사물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본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 사이에 공간이 왜 발생하냐면요. 지성적 덕은 지식이고요. 품성적 덕은 의지, 감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즉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러한 실천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 중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품성적 덕인 중용의 덕이 발휘되는 것이죠. 어렵죠? 여러분들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도 10분 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이란 단어, 마침 오늘 우리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럼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배어들게 되겠죠. 습관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라고 해서 봄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봉사활동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실천의지 그리고 중용의 덕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에서 헬레니즘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 후 31년까지의 시기고요. 약 300년간의 시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이후부터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시기를 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던 시대. 그러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중요시 여겼던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다른 학파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토아 학파입니다. 부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여 평온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소극적 쾌락주의를 지향함.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이라는 이 문구에서 뭔가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한 건 아니구나.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한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 유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적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지해 놓고 필기하실 거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언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 욕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예를 들면 의식주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입니다. 의식주에서 좀 더 첨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연적이기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입니다.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이거를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욕구가 잘못된 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구는 존재하는구나. 나머지 2개 욕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절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제의 동그라미를 쳐서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욕구만 추구하고 최소한의 욕구만 충족시킨다. 자, 이거를 좀 전에 글과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 고통이 생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제거한다. 약간 동양에서 불교 느낌도 좀 나면서, 그죠? 이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전부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구분의 충족이 쾌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쾌락의 값을 높게 하기 위해선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뭡니까?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지거나. 에피쿠로스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맞습니다. 욕구를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충족도 어때요? 적게 가지겠죠. 그렇지만 분모가 작아지니까 쾌락은 어떻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무분별하게 욕구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다? 절제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전부 제거하여 정신적인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추구했던 이상적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상적 경지. 타락시아. 네. 이때 A는 낫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A는 낫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타락스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아 학파는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삶, 위험과 고통이 닥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초연함,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룬 학파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의 영혼에도 이성이 내재하므로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연에 따르는 삶, 도교 느낌 나죠? 또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성을 지닌 인간은 이런 거예요. 자연 질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교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장마 기간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 그래서 쓸데없는 잡념이나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지 마.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자연은 그러지 않잖아. 우리는 이성을 지녔고 우리는 자연을 인식할 수 있어. 이성을 지닌 인간은 그러한 쓸데없는 고민들, 그런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나야 해. 그리고 그러한 가진 감정과 욕망 등의 정념이 제거된 상태. 이 정념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이 더 괜찮아 보입니까?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스토아파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로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난 주인이 그의 다리에 고문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그는 주인에게 태연히 주인님은 제 다리를 부러뜨리실 겁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더욱 화를 내었고 계속되던 고문 끝에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조금 전과 똑같은 담담한 말투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덧붙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견디고 위대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한편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스토아 철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처럼 외부에서 가해진 나쁜 조건,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태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자족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은 스토아 학파에서도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비슷합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 개의 학파 모두 절제라는 덕목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 행복, 아까 아파테이아도 설명을 했지만 도덕적인 삶이 어떤 거였냐면 이성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절제고요. 이성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른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건 역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토아 학파에서 절제라는 덕목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성이라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을 소극적으로 추구하는 절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로도 불립니다. 이 정도로 헬레니즘 시대도 마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중세로 가볼까요? 선생님 중세 한 문장밖에 안 가지고 왔네요. 자, 여러분들 중세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중세 시대는 약 5세기부터 15세기의 시기입니다. 5세기에서 15세기니까 여러분들 약 1000년이다, 그죠? 이 1000년 동안 철학에서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철학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갑자기 철학이 사라지고 신학이 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신만 믿으면 됩니다. 그 신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는 있겠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건가?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세에는 이 종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아직은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나누어지기 전 상황입니다. 이때는 교회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다. 자, 여러분 이제는 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사상가 여러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사상가들은 바로 의무론의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의 벤담과 밀입니다. 사상가를 외워야 할까요? 네, 외워야 합니다. 먼저 칸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의무론 사상가인 칸트는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겼다.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덕 법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을 선생님의 부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칸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표의 중간을 보시면 도덕 법칙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내용과 동일한데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 자체가 선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당위적인 명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왜 봉사활동을 갔어? 라는 질문에 칸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야. 칸트가 긍정할 만한 문장입니다. 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부정,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너는 왜 봉사활동을 했니? 그 이유는 내가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야. 자, 칸트에게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드리면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칸트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정말 가볍게 다룰게요. 여러분들 칸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는 명령, 조건이 붙는 문장들은 부정합니다. 그것을 가업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가짜고요. 명령, 말씀 원자입니다. 옆에 있는 정언 명령, 발을 정자입니다. 바른 명령, 가짜 명령이라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해. 이 법칙을 따르는 거. 이것이 도덕 법칙이고요. 인간의 이성은 이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있고 이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율적이고요. 도덕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자, 반대로 부정하는 것 중에 경향성과 타율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도덕 2 교과서에 자율과 타율, 자율과 도덕 이 파트를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실 거죠. 경향성은 욕구와 감정입니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나는 새우깡을 좋아해. 깡. 띠리디디. 여러분들 지난주 영상에도 이 음악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1일 몇 강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3강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감정들을 칸트가 잘못됐다라고 하진 않아요. 이 부정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경향성에 따른 행동.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경향성에 따른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못하시면 이게 큰일 나는데요. 칸트가 도덕적인 인간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감정이 없고 그냥 냉동인간 같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에서 움직이는 행동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칸트 어렵죠?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자, 여러분들 도덕 행동입니다. 의무의식과 선의지입니다. 도덕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고요. 도덕 법칙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 이거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긍정되는 것은 당연히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칸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어릴 때 배우던 칸트는 공원에 산책 나와서 뭐 오후 3시 시계를 맞췄다. 칸트가 딱 하루 빼놓고 산책을 나갔대요. 실제로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동일한 시간이었답니다. 칸트가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본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공원에서 시계를 맞췄다라는 그 일화 속에서도 칸트의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이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우, 엄격해, 딱딱해.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칸트가 부정하는 것 좀 볼까요? 경향성 부정합니다. 타율 부정합니다. 왜?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자율적입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뭐다? 가언명령이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동기가 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동기주의 윤리설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과주의 윤리설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죠? 칸트 말고 오늘 또 누구 배운다 했죠? 공리주의에서 벤담과 밀을 배울 겁니다. 그 두 명은 결과주의 윤리설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는 것 부정하고요. 유용성, 이게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자신의 처지와 복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하셨는데 칸트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윤리 교과를 배우거나 아니면 3년 뒤에 대학교에 가셔서 철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상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 행복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뿐이고 행복하기 위한 어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모든 사상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물음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칸트는 행복주의 윤리서를 비판합니다. 이 참고 자료를 잠시 가지고 있으시고요. 제가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칸트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요, 행동을 평가할 때, 즉 무엇이 도덕적인 행동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해 냈는가, 그에 따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는 결과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장 속에 쾌락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러분도 아까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 뭐 배웠죠? 에피쿠로스 악파 배웠죠? 네. 공리주의의 사상적 기원은요, 에피쿠로스 악파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벤담과 밀이 있는데요. 벤담과 밀은 밑에 표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쾌락주의적 행복론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왜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니까. 에피쿠로스 악파가 주장했던 쾌락주의 윤리설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또한 쾌락을 중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영국의 근대 경험론에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경험주의가 뭘까? 이거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결과주의 윤리설이다. 아까 칸트가 이야기했던 동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뭐를 중시한다? 행위의 결과를 행위의 동기보다 중시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유용성의 원리입니다. 쾌락과 이익이 올라갈수록 선한 것이고 내려갈수록 악한 것이다. 이해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리주의는 굉장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공리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세 글자로 표현하면 다수결입니다. 여러분들, 다수결의 장점은 뭡니까?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나마 과반수의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죠.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맞죠? 유용성의 원리. 이것이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근데 다수결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죠. 여러분들 반장 선거 해봤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아이가 반장이 되면 뭐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아이가 내가 지지한 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 표는 어떻게 됩니까? 사표가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단점입니다. 공리주의는 그 다수결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행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행복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사상은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리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산업혁명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수의 자본가들만 이익을 얻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가지면 어떨까? 그럼 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탄생한 사상이 공리주의입니다. 의도 자체는 매우 선하네요. 칸트 입장에서도 칸트 입장에서도 악하네요.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칸트와 공리주의가 항상 비교되는 사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이익, 사회적 차원의 이익이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단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다수결을 따르다 보니까 소수 의견을 어떻게 한다? 날린다. 그 소수에 내가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날려진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래요.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뭐야? 그죠? 양과 질입니다. 퀀티티. 아이고 못 쓰겠네. 질적 공리주의, 퀄리티 맞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시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양을 중시하셔요? 아니면 그 음식 맛을 중시하셔요? 둘 다 중시하는 것도 좋죠. 선생님은 양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을 소개합니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거든요. 제임스 밀과 제레미 벤담이 매우 친했습니다. 매우 친했다 라는 건 존 스튜어트 밀이 제레미 벤담과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으니까.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제레미 벤담의 사상을 나중에는 부분적으로는 비판합니다. 같은 공리주의라도 말이죠. 그것이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 쾌락은 한 종류야. 그래서 오로지 쾌락은 양으로만, 양적 차이만 존재하고 계산이 가능해. 수치로 표현 가능해. 예를 들면 이렇게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자, 쾌락 계산한다. 1. 자, 독서를 했어요. 1. 쾌락이 없었어요. 뭐랄까요? 영화를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 0. 여러분들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나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공부하는 것과 수학 공부하는 것에서 쾌락이 같던가요? 둘 다 고통일 수도 있겠다, 그죠? 맞네. 그럴 수 있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1 아니면 0으로 예를 들면 표현하는 거죠. 모든 수치는 1 아니면 0. 왜? 질적 차이는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레미 벤담이 입법의 원리에도 적용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도. 자, 요거는 좀 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하면 될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 위에 거만 좀 알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 거만 알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질적 공리주의로 가봅시다. 아버지 친구님, 아니 나의 스승님, 쾌락의 양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퀄리티의 차이도 있죠. 어떻게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사람, 만족한 바보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어떻게 이런 게 같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배부른 돼지랑 배부른 인간이 같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와 배부른 인간이 같은 게 아니라 배부른 돼지보단 배고픈 인간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 것이 더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왜요? 배부른 돼지 배고픈이면 양으로만 따지면 돼지가 이겼죠. 근데 질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만족한 바보, 양적으로는 바보가 이겼죠. 질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 양적 차이로만 쾌락을 계산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한계가 존재한다.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돼지보다 사람이고 바보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구분 가능하신가요? 뭐다? 질적 차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됐습니까? 양적 차이는 둘 다 존재한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가봅시다. 쾌락은 선입니다. 고통은 악이고요. 그러니까 쾌락이 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면 선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자, 고통은 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불행할 것이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선한 행위이다. 이것을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 타당한 도덕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슬로건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선한 행위이다. 라는 도덕 원리를 공리주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칸트가 부정했던 내용들 다시 생각나시나요? 가지고 와볼까요? 짠! 경향성에 따른 행동 여러분도 어떻다 그랬어요? 칸트에게는 부정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공리주의에게는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럼 예를 들면 공리주의에서 쾌락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잠깐 다시 치워볼게요. 아까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 여러분들 어때요? 공리주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리주의는 긍정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칸트의 행복에 대한 관점 다시 와볼게요. 행복주의 윤리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도덕 원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칸트에게서는 어떻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한번 볼까요? 도덕적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 선하게 살겠다는 의지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마지막이네요. 13페이지 가장 아래 있는 공리주의의 행복론입니다. 벤담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자연을 바라보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주권자밖에 없다. 조금 어떤 다른 원전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 이거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이다. 블라블라블라. 세 번째 줄에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론의 요체이다. 에피쿠로스 아파가 이야기했던 쾌락주의와도 결이 같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쾌락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칙. 원칙 이거 혹시나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칸트한테도 있잖아요. 칸트한테도 도덕 원리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 법칙. 이게 도덕 원리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칸트는 뭐다?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 공리주의는 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것. 아, 반드시 둘 다 또 따르는 것이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서양의 행복론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어떠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윤리 수업 하시면 저 2학년 3학년 때 윤리 선택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저랑 같이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행복의 기준에 관한 비교와 평가입니다. 아마 지난 온라인 클래스 수업 때 과제로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제가 리뷰 시간을 빌려서 이 부분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내가 믿는 종교를 금지하고 있어. 사원 건축도 막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다른 종교로 바꾸라고 강요도 안 해요. 이 가에서 중시하는 어떤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 허용 아닐까요? 종교의 자유. 맞나요? 자, 그럼 나로 가볼까요? 내가 사는 지역은 사막이어서 마실 물조차 부족해. 아, 여러분들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물과 관련된 게 있겠구나. 그래서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시곤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기도 한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나 국가, 국가라고 할까요? 나 지역에서는 뭘까? 약간 이거 아닐까요? 먹을 물 확보하는 것.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에는 내 부모가 노비라면 나도 노비로 살아가야만 해. 연좌제다, 그죠? 연좌제. 나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더러 관직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는 몹시 어려워.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약간 이거 아닐까요? 신분제 철폐. 여러분들 어때요? 신분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각 사례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지역적,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아까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공통점을 한번 적어 본다면 이건 것 같은데요. 인간 존엄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는 가나다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공통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나요? 칸트와 공리주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의 서양의 행복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위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요, 칸트는 동기고요. 행위의 동기가 선해야 한다.
功利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요. 행위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번 주는 완전 철학 수업 들었다, 그죠? 선생님 왜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동양의 행복론 영상을 봤는데요. 못 봐주겠던데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여러분들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난번처럼 똑같은 멘트를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던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고, 지금도 누군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그 영상을 보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과제입니다. 다음 주에 등교합니다. 맞죠? 등교할 때까지 매일마다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반드시 수행하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과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교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제가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1학년 7반 교실이고요. 마스크를 그래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통합사회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동서양의 행복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지만 이것도 우리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또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이성을 통한 어떤 극복, 그리고 스토아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행복론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이번 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께서 또 출연을 하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또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